중에 있어도 나 염려하지 않네. 나의 짐 주께 있네. 감사하며 주 이름 찬양해. 나를 만져 나를 고쳐 주의 길로 날 인도하네. 주의 말씀 주의 언약 나를 회복해 하시네.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 영원히 날 온전케 하시네. 주께 감사하네. 인생의 모든 일 주의 뜻 담겨있네. 넘어져 고통 중에 있어도 나 염려하지 않네. 나의 짐 주께 있네. 감사하며 주 이름 찬양해. 나를 만져 나를 고쳐 주의 길로 날 인도하네. 주의 말씀 주의 언약 나를 회복해 하시네.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 영원히 날 온전케 하시네. 주께 감사. 나를 만져 나를 고쳐 주의 길로 날 인도하네. 주의 말씀 주의 언약 나를 회복해 하시네.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 영원히 날 온전케 하시네. 주께 감사하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윤석열, 김건희 개똥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언론이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불합리를 견뎌내면서 계속 항행할 수 있느냐. 원희룡 같은 사람은 하급 나르시시스트 이렇게 머리가 이제 그 수준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더니 정말 끝이 안 보입니다. 윤석열 같은 인간 저 오래 못 갑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 그냥 넘어갈 국민들이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충청 그리고 서울의 소리 양희삼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최근 유튜브계의 치트키 광고해드린 것처럼 아시고 오셨을 테니까요. 김종대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 국방 관련한 이야기들 또 그 정세 이야기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지금 전쟁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모셨고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광고를 먼저 하고 또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충청에서 홍범도 장군을 주제로 앞에 화면에 나가시는 것처럼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요. 홍범도 장군 바로 알기 100일장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20일까지 모집이니까요. 이제 이번 주까지만 광고하면 여러분 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네요. 금요일까지 100일장. 그래서 여러분 작품들을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전시도 있으니까요. 그 작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많이 응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범도 장군을 집필하신 이동순 교수님 인터뷰도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19일 전에 올라간다고 하고 또 우리 굿모닝 충청 채널에서 대표님께서 추미애 장관 인터뷰를 하셨는데 어제 16일에 영상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꼭 그것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의원님 인사해 주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굿모닝 충청 아주 제가 좋아하는. 네, 그러신다고. 그래서 제가 의원님을 꼭 모셔야 되겠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지역 언론이 살아남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네. 항상 볼 때마다 아주 뭐 대견하다 네, 이런 네. 느낌이 들죠.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네, 그러시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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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충청도에서 청주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아, 그렇군요. 공군 비행단에 한 2년 반인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예. 거기 아주 뭐 큰 기지가 있습니다. 네, 청주. 예, 예. 그래서 근무했고 예. 그 충청도하고 나름 인연이라면 국회의원들이 항상 이렇게 어디든 인연을 이렇게 참잖아요. 네. 예, 어디든 인연이라면 또 그렇게 찾아낼 수 있어서 충청도하고도 인연이 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굿모닝 충청에 또 굿모닝 충청을 사랑하시는 우리 김종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원래 이제 라이브로 저희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너무 바쁘셔서 어디서든지 그냥 다들 찾으셔가지고 저희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간신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네. 전에 저희가 지금 사전 녹화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뭐 또 바로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야기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 궁금해서 찾아보시고 이래서 이제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변상욱 기자님하고도 대충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의원님이 보시는 지금 이 문제 시작 발단. 예, 발단이라고 하면 뭐 이건 너무나 역사적으로 그쵸. 뿌리기 네. 있고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점을 잡아야 될지는 아주 아득해지는데 사실 뭐 과거의 이스라엘 건국 과정이라든가 그렇죠. 역사적인 종교적인 문제는 좀 복잡하니까 네. 빼놓기로 하더라도 네. 이 모든 문제는 1993년에 2차 오슬로 협정이 체결이 되고 나서. 그렇습니까? 1993년. 예, 그렇게 해서 오슬로 협정이 2차례에 걸쳐서 체결이 됐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하고, 그 다음에 피에로의 아라파트 의장, 예, 체결됐는데 한 번도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한 번도. 예. 예, 우리가 남북 간에도 뭐 남북 기본 합의서다 저기 9.19 그 4차 육자회담 때 체결된 9.19 공동 성명이라든가 얼마나 풍성하고 많습니까? 그렇죠. 좋은 내용. 예, 그런데 지키면 될 걸. 예. 그
그걸 그냥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그러다가 네. 비극이 시작됐는데 네. 그 2차 오슬로 협정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국가 네. 그걸 인정하기로 인정하는. 돼 있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상호 인정하에다가 요르단강의 그 서안 쪽에 팔레스타인에 이제 땅을 주면서 제시하고. 그래서 예. 땅과 평화를 맞바꾼다. 그게 웨스트뱅크. 그렇습니다. 지금 예. 웨스트뱅크인데 지금 거기에 팔레스타인이 있긴 있는데 2차 오슬로 협정과는 전혀 다르게 네. 이스라엘 정착촌이 유대인 정착촌이 곳곳에 지금 파고들어가지고 예. 아주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상황이죠. 지도를 보고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 우리 아실 이건 텐데. 가자지구네요. 예. 왼쪽에 빨간 데가 가자지구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이제 그 동북 지방, 거기 웨스트뱅크라고 표기된 네, 지방이 네. 있죠. 한글로 써 있는. 예, 거기에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요르단강 쪽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그 이제 사해가 보이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요르단강 쪽의 서한 땅을 라빈 총리가 팔레스타인한테 양도하면서 자치국가 수립을 갖다가 인정했는데 네. 이 라빈 총리가 95년도에 암살당하죠. 예, 그 이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인정한 것 때문에. 극우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땅을 배분하는 건 신의 권한이지 인간의 권능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 근본주의 시각에서 보면은 네, 네. 폭군이 어떤 네. 그런 왕이 무단으로 땅을 그 배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라빈 총리한테 오버랩 시켜가지고 네. 배신자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시위를 조직하고 선동해서 이 70대의 노정객이 직접 이스라엘 국민을 설득하러 내가 나서겠다. 네. 그래서 도시마다 방문하면서 이게 바로 평화로 가는 길이다 했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시위 집회 장소였는데 항상 이제 노안이 돼가지고 평화의 노래를 마지막 집회 때 부르는데 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평화의 날을 기다리지 말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요. 네, 네. 그래서 그날도 그 가사를 적은 종이를 가로 세로로 한번 접어가지고 양복 윗주머니에 넣었는데 네.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이 거길 뚫어버렸죠. 잠시 후에 AP통신의 그 피해절은 평화의 노래 네. 그 사진이 전 세계 타전이 됐는데 그때 그 경악과 충격은 네. 이루 말할 수가 네. 없었고 네. 네. 또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이 협정에 불만이 많았어요. 이게 온전한 팔레스타인 국가가 맞느냐. 이래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이 다 공경에 처하는데 라빈 총리가 95년에 암살당하면서 네. 이제 그 뒤에 샤론이라고 샤론 총리. 네. 극우 총리가 등장하는데 네. 완전히 그냥 이 협정의 그 존재를 부인해 버립니다. 이름은 좋은데. 네. 샤론. 샤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 네타냐후가 네, 네, 네. 총리가 되는데 이런 그 우익에서 극우로 넘어가는 네, 네. 이 양반들이 뭐냐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그 네타냐후 총리는 그 단독 집권을 못하고 시오니즘당이라는 시오니스트 그 완전 어떤 극우 네, 네. 유대인 근본주의와 연립 정권을 만들었어요. 시오니스트들은 무조건 이스라엘은 우리 땅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전략은 팔레스타인을 해외로 추방해서 난민화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2등 국민으로 흡수하거나 네.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지도에서 나온 요르단강에서 사해에 이르는 네. 지역까지 포함한 유대인 단일 국가 형성을 네.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걸 위해서 서한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의 그 거주지를 건물을 막 철거하고 강제 이주시킨 다음에 거기에 유대인 정착촌을 맞습니다. 건설해 나가는 네. 방식으로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는데 3가지 방식을 구사했습니다. 첫째, 강제 이주. 네. 내쫓는 거죠. 네. 두 번째, 폭력 행사.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행합니다. 네, 네, 네. 세 번째가 비인간화. 이건 이제 뭐냐면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간 생활의 기본에 필요한 뭐 식량, 에너지, 또 무역, 물류 예. 이런 것들을 다 이스라엘이 통과하고 영공까지 다 통과해버리는, 통제해버리는 이게 비인간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특히 가자 지구에서는 이게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마스가 뭐 일개 무장 단체가 어떻게 저렇게 서한 지구와 달리 가자 지구에선 통치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주권자로서 기능을 하게 됐느냐. 핍박을 더 많이 당하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모든 어떤 인간 생활에 목줄을 쥐고 들어오니까 하마스가 그 암시장이라든가 지하 통로를 향한 밀무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하마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더 강화시켜준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공격을 그래서 하니까. 그 하마스가 가자 지역에서는 완전히 어떤 그 정당이자 주권자로서 병원, 학교, 치안, 교육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고 이제 무장까지 한 이런 어떤 거의 준정부의 기능에 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에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면서 이제 지속적인 봉쇄와 통제를 해왔는데 그 사이에 하마스의 힘은 더 커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범아랍주의에 호소를 하다 보니까 외부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이란 쪽에서 그 무기와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얕봤던 하마스가 절치부심, 그 이번에 10월에 그 전쟁을 도발하게 된 어떤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뭐 저기 예루살렘에서 또 알라크 사원이라고 그 이스라엘 섬지에 유대인이 출입은 할 수 있었는데 네타냐후 정부에서는 아예 그 성전에 난입해가지고 저기 그 폭발물을 터뜨리고 유대인을 구타하고 그러면서 그 저기 예배를 여러 가지 이슬람의 저기 자기들 종교 행사를 종교 행사를 이제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뭐 장관이 직접 가서 지휘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다녀온 적이 있어서 목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를 들어가려면 통로가 통제가 돼 있습니다. 본인들 입구 통제를 받고 들어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인들은 그 이슬람 사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게 서로 나름 이제 그 통제를 하던데.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뚫고. 그거를 이제 무장 경찰을 대동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항의하고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발포하라고 명령을 해버리니까 아니 무자비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알라크 홍수 작전이라고 하마스가 그 작전 명칭을 짠 이유도 그 성전에 대한 자기들의 굴욕감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도 사유재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거기도. 그런데 지금 유대인 정착촌이 팔레스타인의 개인 땅에도 무단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스라엘 국내법에도 위반이에요. 그런데 남의 거 그냥 뺏는 거잖아요. 뺏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이게 재판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 사법제도 무력화가 다들 이제 이 측면은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강제 이주를 재판할 수 없게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집권을 더 강화하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간에 이제 저도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보통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 살고 있는 멀쩡하게 살고 있는 땅에 집에 들어가 가지고 다 쫓아내 버리고 거기다 자기들이 집 짓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철조망 치고 장벽 쌓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스라엘 법으로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한 지구에서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제 이주가. 그런데 이런 데 돼 가지고 이제 주변 아랍이나 미국의 무관심 속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한 쪽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거. 예. 이런 그리고 점들이 다 엊그제 기록돼 뉴스인가 보니까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지금 또 참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네. 원래 2006년에 헤즈볼라가 예.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공군기가 레바논에 출동을 해서 공습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헤즈볼라를 괴멸시키기 위한 건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그 네. 헤즈볼라가 사이버전, 네. 해커, 네. 이런 어떤 그 비대칭 전술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군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립니다. 뭐 괴멸이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은 예, 예. 거의 완전히 제압을 해버려요. 아니, 이게 이스라엘 공군의 최초의 패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공군으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레바논에 지상군을 보내요. 네. 근데 또 지휘관 이름까지 다 파악해서 가짜 명령을 갖다가 심고 완전히 해킹해가지고. 그다음에 텔아비브 그 이스라엘 수도죠. 거기 상공에다가 헤즈볼라에서 날려보낸 드론이 그 시가지에서 공중 폭발을 해서 볼트 너트를 갖다가 그냥 막 파편처럼 떨어뜨리고 이래서 텔아비브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헤즈볼라가 승전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론 인정하지는 않지만 네네. 그래서 단기적인 기간으로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는 승전이라고 인식할 만한 네네. 아주 이스라엘이 그러네요. 고전한 그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접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물론 4차 중동 전쟁도 뭐 교착 상태로 끝났고 각자 승리라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네, 해석하지만 그런데 거기서 그 이후로 레바논에 대한 어떤 무자비한 보복이 진행되고 해서 오늘날 레바논 경제가 붕괴된 이유가 이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항구와 공항이 그때 막 폭파되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데 이래서 레바논이 헤즈볼라가 또 무장 투쟁을 벌일 경우 국가 피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UN 평화유지원이 가 있는데 우리 한국군 부대가 가 있죠. 동명 부대. 그러네요. 거기에 지금 평화유지군으로 우리도 가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헤즈볼라가 만만한 무장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과거에 이스라엘군이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벌어졌던 그 비대칭 전쟁, 그다음에 인터넷 전쟁, 이런 부분이 그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지상군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면 그럼 헤즈볼라는 대응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그 경고용으로 로켓포를 이미 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하고 지금 분위기가 엄청 달라졌는데 지난 주말만 해도 모든 국내 언론사가 이제 주말쯤이면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로 들어갈 것이다. 저한테도 섭외 전화가 왔어요. 좀 이따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얘기한 게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아마 다음 주 초가 돼도 지상군 투입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봤는데 그게 그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드디어 미국, 유럽 언론들이 이러면 이제 감당 못하는 재앙이 온다. 그렇죠. 이거는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이건 아마도 이렇게 뻔히 실패가 예견되는 작전은 없다. 실패가 예견된다. 거기에다가 이거는 단순히 그냥 군사 작전의 실패가 아니라 중동 정책과 인도 태평양 전략까지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근데 실패가 예견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지금 계획은 13일부터 이게 나왔는데 가자 지구에 100만 명의 팔레스타인들을 24시간 이내에 철수해라. 민간인 다 나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런데 고속도로가 이미 파괴돼 있고 또 2개 주요 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피난 가던 중에 한 도로에서 70명이 벌써 죽었어요. 그 폭격으로. 그러니까 있는데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선동에 넘어가지 마라. 이게 1948년 건국 전쟁 때 1차 중동 전쟁이죠. 이때 했던 방식하고 똑같다. 그때 팔레스타인한테 전쟁 도발하는 전쟁을 해야 되니 민간인 나가라 그랬는데 그때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 그때 다시는 당했던 것처럼 너네 이번에 나가면은 못 돌아온다. 그리고
또 가더라도 어딜 가라는 얘기냐. 아, 그렇죠. 갈 데도 없어요. 네, 지금 물, 식량, 에너지 대책 없이 네, 이제 가자 지금 북부에서 내보내는 건데 거기가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그 가자 시티가 있거든요. 네. 거기가 사실상 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기 그 지금 민간인이 일부 빠져나가곤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여기까지 뺏기는 말하자면은 이제 가자 시티 인근의 북부 지역의 인구 밀도를 확 줄여버리겠다는 이게 이스라엘의 일단 사전 버퍼링 단계 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공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대규모의 그 100만 명 이주라는 건 어마어마한 100만 명이 보통 인구가 아닌데요. 그럼 인도주의적 위기가 초래되고 대재앙이 있는데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뭐 우리한테 도덕을 논하지 마라. 그러면서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마스를 지구상에서 없애겠다. 이런 강경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공부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토가 뭐냐면 The Land of Israelite.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땅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것으로 올라가면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신들의 종교적인 신념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극우예요.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라빈 총리도 살해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이게 지구 멸망 때까지 이건 답이 안 나온다. 이 전쟁은 이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시온주의자 하마스 전쟁이라는 극단주의 전쟁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이 둘은 목표가 상대방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때까지. 전멸입니다. 이 절멸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온주의 그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의 관료들은 실제로 인종 청소 발언도 하고 있어요. 그 저기 지구상에서 없어질 때까지. 근데 그게 자기들이 당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홀로코스트에서 600만의 그 유대인이 정말 가장 끔찍하게 그 핍박받고 살해당하고 이랬던 유대인들이 지금은 또 가해자가 또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게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이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성경을 다르게 믿지 않는 한, 이제 기독교는 구약만 믿는 유대교는 그렇게 인정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죽어야만 없어지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모든 공중파나 아니라 채널에서 대부분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확전의 위험은 그리 크지 않다. 미국 항공모함이 2대나 지중해에 가 있다. 그랬다고 했죠. 대부분 이랬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지금 전문가들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이거 일촉즉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지금 저는 시작부터 딱 볼 때부터 처음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막 그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막 이런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야 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진짜 전문가들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형님 그러면 문제는 이게 세계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전 세계 이 발신한 신호는 뭐냐 하면은 한때 중동 평화를 얘기해서 요즘 성과까지 내고 있던 중동 평화 협상이라든가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다 지도했죠. 그다음에 이제 중동에서 발을 빼고 인도 태평양 중국 견제로 이제 국가 전략의 방향을 틀겠다. 이런 바이든 행정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허망해 보이고 미국의 정보력, 리더십 그러네요. 이거 믿을 수 있냐. 그렇죠. 이런 신호를 전 세계에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웃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시진핑이 웃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최근에 굉장히 미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다 얘기는 하지만 이게 자유주의 연대가 지금 깨질 판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중동이 터진 거거든요. 근데 수습을 못하고 아무런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뉴욕 타임즈 사설 제목대로 진짜 다극 시대가 온 거 아니냐. 이제는 저기 더 이상
어떤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 안 하는 시대. 쉽게 말하면 각자 도생의 시대. 예, 시대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 말씀해 주신 9.19 합의를 우리 정부는 깨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건 또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이 일이 있기 전부터 물론 제가 그렇긴 보기에는 했죠. 그 네타냐후 정부를 쏙 빼다 닮은 부러웠나 봐요. 윤석열 정부가 예. 왜 이런 거 안 하나 싶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 군사 합의서가 깨지면 이게 이제 우리가 무력화하는 거거든요. 예. 북한은 무력화 위협은 했지만 아직은 지키고 있다. 뭐 행동을 하진 않았으니까. 그랬는데 뭐 가끔 위반한 거야. 이 예, 정도로 무너졌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4.27 판문점 합의도 무력화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건 전체가 가짜 평화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도미노처럼 군사 합의서가 무너지면은 판문점 합의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걸 이제 종합해 봐야 되는데 우선 군사적으로는 이 정부는 즉각 그 군사 분계선 일대에 송골매라고 하는 드론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급 드론이에요. 근데 이거를 즉각 띄울 것 같고. 그러면 그 드론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이든 정도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이쪽으로 하는데 사실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라 그래서 글로벌 호크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엄청 고도에서 보통 36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최첨단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런 대형 드론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금강백두 정찰기가 있는데 이건 휴전선 일대에서 팔자 비행을 하면서 금강 정찰기는 영상, 그다음에 백두 정찰기는 신호 정보를 수집해요. 워낙 고고도에서 작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군사 합의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볼 거 다 봐요. 거기에다가 11월에 이제 한국군 정찰위성도 띄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급 대대급 무인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주 전술 단위에서 그렇겠네요. 작게 보는 건데 대단한 무슨 뭐 기능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겠네요. 그거 사실 없어도 이미 고고도 감시 정찰 전력이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걸 띄우겠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북한군 관측 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에 위협을 가하는 시비를 걸겠다는. 이런 충분한 만약에 북한에서는 그거 사격이라도 해서 떨어뜨려 버리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풍선을 통해 가지고 대북 전단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리고 4.27 판문점 합의가 깨지면 확성기 방송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를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 그때 접경 지역 200만 주민들의 삶에 아주 거의 재앙 같은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남북 확성기가 다 틀어대고. 근데 이 확성기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확성기도 그 확성기 반경 수십 메다 이내에 서보면 5분 안에 막 구토가 나와요. 이게 음파가 내장을 뒤집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참얼매할 때하고 비슷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심야에 북한 쪽으로 넓게 퍼지거든요. 이게 고성능 확성기가 되는데 북한도 틀어요. 그럼 밤새 생지옥이고. 그런가 하면 낮이 되면 이번엔 또 탈북자 단체들이 풍선 띄운다고 난리 칠 거고. 그 박근혜 정부 때도 감당이 안 되니까 경찰이 단속을 했죠. 그런데도 단속이 안 되니까 농민들이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자경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짓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전남, 밤에는 이거 확성기 거기에다가 더 기가 막힌 건 우리나라 서북 해역에 백령도, 연평도 어민들입니다. 이게 군사 합의서에서 평화 수역을 선포해가지고 이런 해안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덮개로 씌워져서 이제 갱도 안에 밀봉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해상 군사 훈련이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마음 놓고 조업 시간과 조업 범위를 넓혀가지고 요즘 꽃게 풍마 아닙니까? 요즘 같은 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돼 있을 때는
꽃게가 있어도 못 가고 예. 그 틈에 중국 어선이 와서 싹쓸이 네, 어장을 네, 네. 초토화시켰다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속이 무너져 내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군사합의서 이후로는 대폭 풀려서 평화배당금 그렇네요. 말 그대로 네. 우리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평화배당금인데 이런 거 이제 어렵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네요. 어려운 게 그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방부에서 중대형 함정을 서북해역으로 전진 배치할 거다. 이게 이제 이명박 때 그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이에요. 네, 네. 그때 서북해역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이유는 예. 그 지해공 합동 전력을 백령도 일대에 전부 전진 배치했거든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 사실. 그렇네요. 그리고 불과 얼마 있다가 이제 천안함이 의문에 침몰이 됐는데 그랬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1월에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한 네. NLL 대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중대형 수상함을 전진 배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육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스투피드한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백령도 일대는 적의 화력과 모든 위협이 중첩된 접촉 수역이기 때문에 고속정 아닌 작은 배가 네. 거기에 절대 얼쩡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살아있는 표적이 되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이게 확 이렇게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은. 그런데 1,800톤급 이 대형함이 거기에 정박을 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정. 예.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미친 그러네요. 짓을. 그러네요. 근데 제 예상 시나리오는 일단 전방에 일단 드론 부대를 강화할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해역에서 네. 모종의 어떤 강압적이고 공세적인 어떤 군사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예. 그다음에 이제 NLL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에 대해 가지고 교전 수칙을 강하게 적용해서 네. 그 2009년 11월에 일어난 대청 해전과 유사한 상황. 그러니까 네. 그때 이 연평도 일대는 NLL이 급격하게 꺾어지기 때문에 네. 이게 들쑥날쑥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NLL 선이 복잡해요. 예. 그러다 보면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북한 경비정이 예. 무심코 우리 쪽 관할 수역으로 넘어온다고. 이게 해수 있기 때문에 밀려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쭉 내려오다 보면 꺾이는데 모르고 넘어오는 거죠. 거기가 이제 네. 주로 꽃게가 많이 잡히는 예, 연평어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잠깐의 경고와 어떤 경고 사격이 저쪽에서 응사하니까 이제 기다렸다는 그쵸, 듯이 그쵸. 이건 뭐 네. 악어가 사냥감을 낚아채듯이 그렇죠. 완전히 작살내 버렸거든요. 완전히. 예. 그러고 나서 넉 달 후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해역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바다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남북 군사 합의서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살아있는 군비 통제 협정으로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해 온 건데 아니 그 드론 몇 대 띄운다는데 이 모든 이익을 다 포기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이런 모든 이익들 이게 민생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네요. 이걸 다 포기하자? 아니 지금 이제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나라가 뭐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내가 해외 순방 순방인지 놀러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 뭐 몇백억 늘리고 300 몇십억 늘리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지금 뭐 그 머릿속에 이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이게 지금 더 위험한 게 시비를 거는 거 아닙니까? 네. 시비를 걸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우리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 그러는데 이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정전 협정을 더 강화하는 그 군사 합의서예요. 네. 이 한반도 정전 협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을 막은 탁월한 협정인 게 그 2차 대전 이후로 전 세계 21건의 평화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 중에 19건이 다시 전쟁으로 가거나 네. 파기됐어요. 다 실패해요. 근데 한반도 정전협정은 지금 70년 넘게
그 저기 대규모 전쟁을 막았는데 그만큼 뭐가 강력하다는 뜻이네요. 뭐가 탁월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DMZ 완충지대입니다. 예,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2km씩 폭이 4km 되는 이 155마일, 200km 정도 되는 이 완충지대와 그다음에 중립수역, 한강 하구에는 이거를 설정해 놓은 게 아주 그 저기 대규모 전쟁을 막는데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했던 것이죠. 그러네요. 이게 완충구역인데 군사합의서는 그 정전협정의 탁월한 점. 그건 뭐냐면 완충구역을 더 넓히자. 그러면 훈련 금지도 하고, 비행 금지도 하고, 그다음에 포사격 충돌할 가능성을 좀 계속 배제시키는 이거를 하면서 점점 이래 보면은. 나중에 이 완충구역이 한반도 전체를 포괄한 평화지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DMZ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곳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군사합의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드론 못 띄운다, 그래봤자 사단급 드론 그거 몇 대를 갖고 이런 어떤 군비 통제의 협정을 파기한다? 그 협정이 군사합의서가 체결되고 연간 200회에 달하는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2건으로 줄었어요. 100분의 1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군사합의서는 정전협정을 더욱더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 군사합의서가 못마땅하다면 정전협정도 파기하실 겁니까? 아예 군사분계선 없애버리지 그러려면. 그러니까 안전한 대한민국이 싫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바로 지금 하마스와 이번에 그 시온주의자 간에 이 철조망 하나밖에 없는 완충구역이 없는 곳에서 저 끔찍한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못마땅하는 게 어쩌면은 네타냐후하고 그렇게 똑같냐. 이 점이 이제 저기 우리가 통탄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의원님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뭐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심각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심각하지만 제일 심각한 건 전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보시는 이 흐름이 정말 이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조금 악의적으로 음모론적으로 해석하면 저거 전쟁하고 싶어 저러는 거다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우선 뭐가 먼저 이게 똥이지 된장이지. 맞아. 저번에 무인기 왔을 때도 그러고 뭐 용산 집무실 이전할 때도 보면 이 양반이 뭐 국가안보가 뭔지 뭐 군대가 뭔지 도무지 모르시는 분이라 가지고 그 밑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그 실세도 거기도 군대 안 갔다 왔고 그러니까요. 비서실장은 6개월 방이고 뭐 도대체 안보 라인이 그냥 전부 개판이에요. 이래 놓으니까 뭐 어떤 군사에 관한 감수성이 없어 놓으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진짜 그 저기 이번에 하마스 깔 보고 힘에 의해서 그냥 진 눌러버리고 팔레스타인 봉쇄해버리고 이렇게 무장평화, 힘을 앞세운 걸 평화라고 얘기했던 네타냐후가 오늘날 당하고 있는 저꼴. 그러네요. 보니까 윤석열 정책이에요, 저게. 미래인데. 그래가지고 있는 완충구역도 없애겠다는 나라. 아, 도대체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국민들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뭘 어떻게 할 텐데 진짜 보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윤석열의 특징은 힘을 숭상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몰라 나는 세게 나갈 거야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하마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 실패라는 게 뭔가 기계에 의존하다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거예요. 그 저기 저 장벽에 센서 있죠, CCTV 있죠, 원격 조정 기관총 있죠, 우주에서 위성으로 보죠. 그냥 돈을 그냥 계속 꼬라박고 아이언돔 방어 체계 있죠. 이렇게 해놓고 야 이제 꼼짝 못할 거야. 이제 봉쇄하고 쟤들 목줄을 죄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강압적인 정책을 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게 위험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차에 GPS가 다 장착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길을 보는 눈이 저 퇴보하고 있다는 인상 안 받아요. 어디 도로와 지도와 이런 어떤 저기 길거리 풍경이 점점 보는 눈이 어두워져요. 다 GPS 의존하다가 길치가 되는 거거든요. 군사도 똑같은 겁니다. 진짜 정보는 상대방의 분노, 상실감,
충동을 이해하고 네. 저걸 어떻게 의도를 무너뜨릴 거냐. 이게 네. 이제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나오는 벌모, 그들의 모의를 차단하고, 그다음에 벌교, 주변하고 인간관계, 그 동맹, 우방 네.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이게 이제 고급 전략인데 안 되면 이제 하급 전략이 나오는 게 벌병. 이제 그 군사력을 공격하는 거야. 이게 그 다음 하책이고 네. 마지막이 이제 공성, 성을 성을 치는 무너뜨리는 건데 이게 제일 하책이거든.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지략과 상상력, 인간에 대한 이해, 예. 집단의 심리에 대한 이해, 이게 안보예요. 네. 그래서 광화문에서 군사 퍼레이드로 뭐 최신 무기 보여주는 게 안보가 아니라 예, 예. 얼마만큼 북한을 알고 있는가, 그렇죠, 맞습니다. 이해하고 있는가. 네. 이래가지고 어떤 그 지피지기를 하라고 그랬던 건데 여기서 지기보다 지피가 앞에 나오잖아요. 네, 네. 즉 적을 알고 그렇죠. 나를 맞습니다. 알으라는 거예요. 네. 나를 아는 건 두 번째고 적을 먼저 알으라는 거거든요. 네. 그건 끊임없는 이해와 상상을 해보라는 건데 이제 기계 정보로 쫙 힘으로 깔고 무기 믿고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안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게. 네, 네. 아니 지금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북한과 척을 지고 그렇게 이 위기 상황을 만들어서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죠. 경제 상황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안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위 말하는 코리안 리스크가 올라가면 투자자들도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되면 이건 누가 봐도 뻔히 아는 얘기인데 지금 하기사 지금 윤석열의 문제가 지금 이것 단순히 지금 우리 남북한 간의 문제만이 아니니까요. 네. 이미 경제 중국 댐비고 러시아 수염 잡아 당기고 해가지고 이미 네. 지금 경제 말아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하나 제대로 하고 있게 없는 상황이 이게 문제인 건데 저는 그런 염려를 했거든요. 이게 준비를 하는 거 보니까 전쟁을 준비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 전쟁을 예, 두려워하지 않겠다. 네. 압도적으로 이기는 전쟁. 이건 벌써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하도 반국가 세력이다, 공산 전체주의다, 그 미친 소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개무실했지 우리도. 그렇죠. 예. 저 원래 하는 얘기다. 네. 요즘은 윤 대통령이 뭔 얘기를 해도 놀랍지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않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정치는 어떨지 몰라도 이 안보는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기에서 뱉은 말을 또 군의 지침으로 줬다면은 또 얼마 전에 추석 연휴 때 그 25사단 방문해가지고 저기 도발하면 1초도 망설이지 그러니까요. 말고 예, 응사해라. 이렇게 해놓으면은 군인들이 나중에 책임 추궁이 들어와서 불필요하지 하더라도 과잉 대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군인들이야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전단이 날아가고 확성기가 틀어지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건 심각하거든요. 네.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예. 그때 모종의 사건. 지금 이게 착착 준비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몇 개월 후에 한 1년 후, 1년까지도 안 되겠네요.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총선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네.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국지전이라도 일으키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타냐후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이 과연 하마스가 공격할 줄 몰랐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하는 것처럼. 아니 그런데 그걸 이집트가 정보를 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네타냐후 정부에서 무겁게 받아들이질 않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에다가 여러 번 두들겨 패놨고 그다음에 극우 정권이 등장해서 이 극우가 무서워서 쟤들은 쫄았을 거야. 근자감이네, 근자감. 그러니까 정보가 있어도 아마도 이건 나중에 조사해가지고 정보가 있었는데도 무시했다는 게 밝혀지면 네타냐후는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 이미 불신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우월감, 또 깔보는 그 손자병법의 지힘만 믿고 까부는 장소가 제일 위험하다고 돼요.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짓을. 그러다가 이제 감당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그게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군사 합의서를 깬다, 가짜 평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원하는 대로 되겠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원한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에게 전자권이 없다는 거.
이 비극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예. 저도 전자권 가져오고 자주국방 얘기했던 사람인데 요즘은 예. 참 안 가져오길 잘했다.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예, 맞아요. 예.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우리 지금 의원님 모시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전문가시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이 살아 있어서 더 이렇게 더 와닿기도 하고 더 재밌고 한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의원님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홍보할 게 좀 있어서요. 예. 우리 굿모닝 충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마시면 기운차, 이 기운차가 버섯으로 만든 버섯, 영지버섯, 뭐 좋은 버섯으로 만든, 그리고 이 버섯이 치매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그 미국의 결과가, 학술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물이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더 기운찬이라고 해서 요거를 버섯으로, 홍삼과 버섯으로 만든. 아, 네. 그렇군요. 네, 홍삼과 버섯. 네, 한번 드셔보시면 기대됩니다. 이 맛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아주 기대돼요. 네, 맛도. 그래서 이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품이 있었는데 그거는 수출을 한다고 한국에서 할인 안 해주신대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제품은 판매를 안 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제품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굿모닝 충청 통해서 사시면 한 40% 가까이 할인을 받으시면서 사실 수 많이 있고, 할인되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수익은 굿모닝 충청을 또 다 후원하신다고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드셔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오히려 이 스틱이 훨씬 진하고, 이거는 이제 갈증 해소하면서 이제 맞습니다. 좀 연하게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하는데, 이거는 네. 아주 진하네요. 그죠? 굉장히 진해요. 홍삼도 있고 버섯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어서. 아니, 맛도. 네, 맛도 있고요.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 물은 제주도에서 그 심층수. 네, 압니다. 그거 제가 공장에도 갔었어요. 아, 그래서 네. 그걸로 기반으로 만든 물이라고 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다음 이제 우리 시국과 관련해서 가시기 전에 빨리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개판치고 있는 윤석열, 저는 이제 솔직히 공중파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란 말 잘 안 붙여요. 네. 짜증나서 못 붙이겠어요. 저는 인정이 안 돼. 예. 윤석열의 운명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이번에 이제 강서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 불변의 진리, 너무 평범하고 단순한 그 진리가 또 확인되는데, 한국 국민들은 권력이 오만해질 땐 반드시 응징한다. 응징 투표. 이건 정말 네, 뭐 예외가 없다. 네, 네. 예, 이런 걸 혹독하게 이제 보여줬고, 오랜만에 야당이 존재감을 네, 네. 보이는 실력 행사를 했어요. 근데 못 깨닫습니다.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게 윤석열은 절대 깨닫지 네, 못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국정 기조에 대한 그 어떤 터닝 포인트를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 계속 끌고 갈 거고, 안 변합니다. 네, 이제 더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두 개입니다. 두 축인데, 안보 지상주의의 부활, 안보 국가의 출현이죠. 안보를 위해 다른 걸 희생하는 국가, 예, 그리고 감시와 통제 사회, 이거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 파쇼로 가는 건데. 예, 이거고, 두 번째는 극우 이념 통치. 예, 이게 바로 네타냐후식 통치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조를 강화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용산에 집단 정서가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요. 말할 사람이 없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도 그렇고요. 아, 그렇죠. 예. 국민의힘은 이미 뭐 윤핵관당이고,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다 뭐 징계 아니면은 뭐. 그런데 이제 그럼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강서에서의 그 용산발 공천 같은 사태, 이게 이제 폭발하는 때는 다음 총선 공천 때입니다. 그러겠죠. 그때 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전에 이제 군사적 긴장이라든가 이런 다른 변수는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적으로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또 야당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건 정말 제 걱정입니다. 과거에 북풍이 불었을 때 민주당이 이긴 선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2012년에 그 탈북자 강정마을 사태, 그다음에 연말에 NLL 대화록 파동, 다 졌습니다. 여론에선 다 이긴다 그래서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라도
뭐 국지전처럼 비슷한 거 하나 터지고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 뭐 언론이 지금은 뭐 거의 완전히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지금 쏟아지는 운동장 아닙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언론이 집중 포화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총선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또 분위기가 뒤집어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염려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역량은 예나 지금이나 좀 아쉬워요. 네, 네. 제가 사실 군사 전문가가 된 이유도 네. 92년 대선 때 DJ 때 왜 남조선 노동당 사건이라고 해서 이선실 사건이라고 터지고 남매 간첩 사건 터지고 뭐 허구한 날 공안 정국이었어요. 이런 것들 이제 아주 끔찍했고 97년 대선 때도 그때 황장영 망명과 오익재 월북 다행히 그건 잘 넘어가서 북풍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죠. 그러나 자칫하면 큰일 날 뻔한 선거였고 96년 총선에는 판문점에 북한군이 박격포진지 설치했다고 보름을 떠들어대가지고 그것도 수도권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가 다 이긴 선거를 졌고 이 피해가 이게 뭐 한두 번이래야지 2000년대 들어와서도 벌써 몇 번째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높은 수준의 그 위기 관리와 정책 역량이 있어야지. 이거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 해명하다가 시간 다 가요. 아까운 선거 운동 기간에.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온 쭉 흐름으로 보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글쎄 그걸 자꾸 저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쌍방울 통한 대북 송금 이거 얘기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어떤 그 반국가 사범이라고 한동훈이 국회에서 지적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 보면은 그런 사건들에서 이제 그 아껴두는 대목들이 좀 있을 거예요. 선거 전에 뭐 터져 나옵니다. 이제 그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관리하는데 그 중심 인물이 한동훈이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을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같은 존재다. 항상 DJ 저격한 거는 이후락이 이제 DJ 일본에 갔을 때 납치했고, 그래서 살해하려다가 이제 직전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뭐 영화로도 나왔어요.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후락 같은 존재다. 정보와 수사권을 다 갖고 있다.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죠. 물론 뭐 이제 이번 그 이재명 대표 기각으로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동훈의 힘이 완전 빠졌습니다. 인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난질을 하면 근데 또 이런 건 있잖아요. 세대의 변화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30, 40대에는 그거를 이제 또 장난질 치는구나. 단순히 이제 북풍으로만 가면.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요? 젊은 사람들한테 더 잘 통해요. 그렇습니까? 이 반북 의식, 반중 의식, 도처에 이게 그 아주 팽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를 끌어올리는데 더 좋은 토양이고 기성세대보다 거기에다가 안 통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통해서 당한 게 2012년 대선입니다. 그때 NLL 대화록 나올 때 그랬네요. 남경필 뭐 이런 원희룡 이런 당시에 보수당의 젊은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북풍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박근혜마저도 거리를 뒀었어요. 근데 점점 커지고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 말 쑥 들어가고 다 달라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무성이 막 NLL 대화록 줄줄 읽고 권영세가 이거 뭐 컨틴전시 플랜이라 그러면서 대화록 터뜨릴 거라고 월간조선 기자한테 얘기한 녹취록이라 하나도 처벌 안 받았어요. 그리고 선거는 넘어갔어요. 그때 다 뭐라 그랬어? 때가 어떤 때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로 드는 게 있어요. 2010년에 천안함 사건 나고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민주당이 이겼다. 근데 그 사건은 그땐 정권도 혼란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고. 그 사건이 터져도 북풍으로 끌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이겨. 근데 그 다음 선거들 보십시오. 저쪽이 작심하고 달려들어 민주당이 그거 이긴 선거 한 건이나 있냐고. 없거든. 그러다 북풍이 없는 선거만 다 이긴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경고는
이 분야만 30년 지켜보고 드리는 그러시죠. 말씀이에요. 이게 예. 이 문제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고 젊은 애들이 다 보고 있고 언론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그게 더 위험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TF라도 구성을 해서 이거를 좀 대응하는 팀들을 만들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사람 또 전문가 해가지고 네. 소수가 대응을 해야지요. 예. 그리고 해야지 또 이 사람 저 사람 다 끼어들다가 말 실수 한 마디씩 하고 그거 선거 때 책 잡혀서. 옛날에 DJ가 87년 선거 때 연방제 지지했다는 말이 퍼져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빨갱이 소리 듣고 그렇네요. 선거 기억이 끝날 나네요. 때까지 해명하다가 시간 나갔어요. 그렇네요. 지금. 와, 아니 그러면은 의원님 같은 분이 좀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 직속으로라도 해서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야.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저는 경고를 발령해서 일단 백신 주사를 미리 맞아 놓는 거죠. 그게 사실은 힘듭니다. 우리 백신 받으면 어지럽고 한 사흘 쉬어야 돼요. 불편하고 짜증나고 번거롭고 그런 겁니다. 이게 원래 이 위기 관리라는 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 항상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집단에서 환영을 못 받죠. 맞습니다. 예. 그렇네요. 진짜 역사를 보니까 우리의 최근 역사를 보니까 의원님이 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 뭔가 진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준비를 해놓고 탄탄하게 대비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 전에 뭐가 그냥 확 뒤집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천 지금 그 국민의힘의 공천이 뭐 이거는 뭐 좀 시끄러워질 것 같고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 바꾸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그 공천 때 시끄러워질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의 균열은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윤핵관, 검찰 출신 이렇게 싸고 도는 거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전 시작됐다고. 근데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거는 그 검찰의 캐비넷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야 다 지저분한 인간들 천진데 또 까불어 이거 깐다 해서 계속 그런 방식의 일종의 협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쥐 죽은 듯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나서면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그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허술하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무언가 이제 당 장악의 2차 시도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하도 윤석열 돌격대 역할만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와 어떤 정책 주도력이 완전히 소진된 정당이거든요. 윤핵관의 당이 돼버렸으니.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가 다시 오와열을 맞춰서 일사불란한 돌격대로 하려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안 찍어준단 말이에요. 수도권 개피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에 갇힌 거예요, 저 당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이 참 잘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보수가 어디 있어요?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와 진짜 이 폐륜들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 지불해야 할 값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보수를 필요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님 가시기 전에 아픈 이야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요. 정의당 왜 그랬습니까? 정의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뭐 이번에 강서 선거에서 이미 그 현주소는 나왔다. 아니 저는 2년 전부터 정의당은 이미 뇌사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정의당은 이제 거의 이제는 옛날에 진보정당의 그 국민들로부터 박수와 호감을 못 받고 있는데 수명이 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보의 의제는 너무 커졌어요. 불평등, 기후위기, 평화. 아니 도처가 이제는 어떤 시대 정신으로 이제는 회복의 시대. 이렇게 해서 의제는 커졌는데 그걸 담당하는 주체는 작아진 거거든요. 이 간극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왜 그동안에 촛불 항쟁으로 나라의 민주주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살피고 또 평화를 외치고 이렇게 민주, 평화,
공정, 평등 네. 이런 것들로 이제 시민들이 그 항쟁을 전개하면 꼭 그때 친일과 반공을 들고 일어나서 네. 꽃이 폈다 졌다 몇 번째 반복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 나라에 보면 거기에다 기후 위기에 심각한 불평등과 맞습니다. 예. 거기에 지정학의 위기에다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시대 정신은 진보의 의제가 더 커진 그렇네요. 상황인데 예. 근데 정치권에 가면은 뭐 이런 문제 다루다 그러면 아무도 안 모이거든. 그렇죠. 아무도 예. 안 모여. 예, 예. 그러니까 뭐 어디 공항지자 이런 벌떼같이 몰려들어. 고속도로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참 이게 저로서는 정의당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어떤 그 시민의 그렇네요. 어떤 진보성 그렇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아 정의당이야 뭐 소멸될 때가 되면은 당연히 소멸이 돼야죠. 어떤 뭐 그리고 진보에 더 큰 길을 열으려면은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죠. 네, 네. 근데 문제는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의원님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대체제가?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진정성 있게 지금부터 네, 논의해야 네. 되고 무엇보다도 정의당의 문제라 그러지만 사실 민주당의 문제인 게 우리가 과거에 그 군사정권부터 쭉 이어져 온 전통은 민주당이 개혁 진보 시민 사회까지 포괄한 이 맏형으로서의 네, 하나의 맞습니다. 거버넌스 네. 역할을 해줬다는 그 전통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날 그게 다 깨졌어요. 예, 예. 민주당의 책임을 아니 2016년 촛불 집회 때 얼마나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요. 발버둥쳤습니까? 네. 마지막에 도살장 끌려 나오듯이 맞아요. 삐비작 네, 나와가지고 이 촛불이 못마땅해서 예. 예. 그랬던 사람들이 엉뚱하게 문재인 정부 때 다 요직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시민의 참여와 역동성 예. 거기서 나오는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거버넌스가 네. 지금 야권 전체에서 그렇게 맞습니다. 튼튼하지 않다는 이 자체가 문제지. 예. 아니 뭐 이게 어떻게 정의당의 문제입니까? 네, 저도 이게. 좀 이제 제가 이제 촛불행동 초기에 활동을 좀 해보고 하니까 그게 보이는데 솔직히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고. 아니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때가 되면은 어떤 티핑 포인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하고 네.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네. 이런 거 스스로 우리의 품격을 세우자.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많은 항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상상하는 맞습니다. 윤석열 이후를 맞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이 높은 집단지성과 품격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이제, 준비한 겁니다. 예, 우리에게 나온다. 희망을 이야기해야 된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예. 그리고 가능합니다. 예. 얼마나 강한 시민입니까? 예. 그래서 단지 광장에 안 오실 뿐이지 네, 네. 다 보고 계신다. 예. 이런 것들 인식하고 그 주체들이 예. 힘을 조금 더 내주시기를. 그 주체들이 좀 잘 좋은 분들이 잘 나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의원님의 자리가 이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별 말씀 의원님 저 뭐 좋습니다. 예. 의원님 이제 정계 복귀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글쎄 그런데 이 간극이 너무 커서 네. 일단은 저는 뭐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피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네.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최선으로 보인다고 네. 스스로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자주 모셔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번 그냥 노력해보겠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만 하는 이야기 말고 좀 이런 이야기,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네. 의원님이 보시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예. 다음 시간에도 한번 좀 이렇게 방송에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굿모닝 충청 이 중원에 정말 그 어떤 개혁에 큰 어떤 울림을 주고 어떤 촛불 같은 언론이다. 저 응원합니다. 네. 예,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 먼 길 또 힘든 길을 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꼭 더 모시겠다는 약속 우리 시청자분들 하고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치매, 알츠하이머병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합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환자를 24시간 동안 몇 년 내내 보살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 게다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 CNN에 따르면 미국 의료보험 체계와 치매 환자 가족의 재정이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젊은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정과 사회는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볼 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자살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서 많은 노인 자살은 대부분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70%의 치매가 예방되거나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엘레오티는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해결책 또는 예방책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한 엘레오틴 슈퍼브리앙, 엘레오틴 슈퍼브리앙에 관한 구입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